혹시 당신은 예술품을 볼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조차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위조품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 남자가 30년 넘게 전 세계 미술계를 완벽하게 기만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가짜 작품들은 수천만 달러에 거래되었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품이라고 인증했어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독일 쾰른의 한 경매장에서 하인리히 캄펜동크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붉은 말이 있는 풍경이라는 그림이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이 작품은 몰타의 투자회사 트라스테코가 무려 290만 유한화로 약 40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하지만 구매자가 작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증을 요청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캄펜동크 전문가인 안드레아 피르메니이 박사가 이 그림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림 뒷면에 붙어있던 작은 라벨에 주목했어요. 이 라벨은 알프레드 플레이트하임이라는 유명한 미술상의 컬렉션에서 나왔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플레이트하임은 실제로 1920년대 독일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유대계 미술상으로 나치 정권 하에서 박해를 받아 많은 작품들이 분실되거나 약탈당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피르메니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플레이트하임 전문가인 랄프 옌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옌치는 라벨을 본 순간 경악했어요. 라벨에 그려진 플레이트하임의 캐리커처가 너무나 조잡하고 부정확했던 거예요. 진짜 플레이트하임 라벨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그에게는 이것이 명백한 위조품임이 한눈에 들어왔죠. 의심을 품은 피르메니이는 과학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림에서 티타늄 화이트라는 안료가 검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료가 192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캄펜동크가 이 작품을 그렸다고 주장되는 시기보다 수십 년 후에야 개발된 현대 안료가 사용된 거죠. 이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옌치는 즉시 다른 경매장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동일한 가짜 플레이트하임 라벨이 붙은 15점의 작품을 더 발견했어요. 모두 예거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예거 컬렉션의 배경 이야기는 이랬어요. 헬레나 벨트라키라는 여성이 이 작품들의 소유자로 나타났는데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베르너 예거가 제2차 대전 중 플레이트하임으로부터 이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맡아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치의 퇴폐 예술 탄압을 피해 숨겨둔 작품들이 수십 년 후 발견되었다는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옌치가 역사 기록을 뒤져보니 이 이야기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었어요. 플레이트하임의 갤러리가 폐쇄될 당시 베르너 예거는 겨우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예거는 나중에 나치당에 가입한 인물이었어요. 유대인을 박해하던 나치 당원이 유대계 미술상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죠. 증거가 쌓이자 독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화 도청을 통해 그들은 헬레나의 남편인 볼프강 벨트라키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알아냈어요. 볼프강은 재능이 있는 화가였지만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작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볼프강의 놀라운 작업 방식이 드러났어요. 그는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모방하는 대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막스 에른스트나 하인리히 캄펜동크 같은 화가들이 그렸을 법한 작품을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를 발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볼프강은 또한 매우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어요. 피카소나 반 고흐처럼 너무 유명한 화가들은 피하고 대신 작품 목록이 방대해서 새로운 작품이 발견되어도 자연스러울 만한 화가들을 선택했습니다. 막스 에른스트나 하인리히 캄펜동크 같은 화가들은 수백 점의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한두 점 더 발견되어도 의심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작업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볼프강은 벼룩시장에서 구한 진짜 오래된 캔버스를 사용했고 당시에 사용되던 안료들을 연구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결국 현대 안료가 검출되어 발각되었지만 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만든 가짜 증거들이었습니다. 구매자들이 작품의 출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자 볼프강과 헬레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헬레나가 할머니 복장을 하고 자신들이 그린 가짜 작품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1930년대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 가족 앨범 사진처럼 꾸민 것입니다. 이 사진을 만들기 위해 볼프강은 당시 사용되던 카메라와 현상지를 구해서 실제 1930년대에 찍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페르낭 레제와 막스 에른스트의 가짜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걸려 있었고, 이는 예거 가문이 오래전부터 이런 작품들을 소장해왔다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작업 덕분에 볼프강의 작품들은 미술계의 최고 전문가들의 인증을 받았어요. 안드레아 피르메니히는 여러 점의 캄펜동크 위작을 자신의 작품 목록에 포함시켰고, 막스 에른스트 전문가인 베르너 슈피스도 7점의 위작을 진품으로 인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화가들의 세계적 권위자였기에 그들의 인증은 곧 작품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볼프강과 그의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배우 스티브 마틴이 구매한 가짜 캄펜동크 작품은 $86에 팔렸고, 한 프랑스 출판사는 가짜 막스 에른스트 작품에 $700만 지불했어요. 총 매출액은 $4,500만 넘어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1995년 독일에서 볼프강의 초기 작품인 몰찬 위작들이 발각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급히 독일을 떠나 프랑스 남부로 이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딸의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프랑스에서도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헬레나와 그녀의 여동생 자넷, 그리고 볼프강의 친구 오토가 각각 다른 경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작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미 여러 작품이 전문가들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볼프강이 작품을 완성하면 헬레나나 자넷이 서로 다른 경매장에 가져가서 판매했어요. 같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한 거죠.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작품을 내놓지 않고 적절한 간격을 두어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볼프강의 재능은 정말 뛰어났어요. 그는 각 화가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마치 그들이 직접 그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붓터치, 색채 사용, 구도 등 모든 면에서 원작가의 특징을 정확히 재현했죠.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이 천재적인 예술가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06년 붉은 말이 있는 풍경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스테코는 경매장을 상대로 290유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고, 랄프 옌치는 더 많은 위작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미술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독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볼프강 일당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전화 도청을 통해 그들 간의 대화를 녹음했고, 볼프강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수집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서 체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전환점은 볼프강과 헬레나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자신들의 별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독일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체포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밤 무장한 경찰들이 그들의 차를 포위했고, 볼프강과 헬레나는 마침내 체포되었어요. 함께 자넷과 오토도 체포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볼프강이 실제로 그림을 그렸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의 작업실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사라진 상태였고 목격자도 거의 없었죠. 결국 재판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이루어졌어요. 볼프강과 일당은 14점의 작품에 대한 위조 및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작품이 위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들만 기소된 거죠. 형량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볼프강이 6년, 헬레나와 오토가 각각 4년, 자넷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모두 개방형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었는데, 이는 낮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밤에만 교도소로 돌아가는 형태의 수감이었어요. 출소 후
볼프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고 오히려 자신의 악명을 이용해 새로운 예술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에 서명하며 전 위조범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볼프강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허영심과 위선으로 가득한 미술계를 폭로한 영웅으로 봅니다. 실제로 그의 사건은 미술계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죠. 전문가들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출처의 중요성, 그리고 작품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했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사기꾼으로 봅니다. 그가 예술계를 개혁하려는 숭고한 목적으로 위조를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와 그의 가족은 위조품 판매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볼프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예술 작품의 가치는 과연 무엇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작가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일까요? 만약 볼프강이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그 작품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또한 이 사건은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들도 정교한 위작 앞에서는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미술계가 과도하게 권위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요. 현재도 볼프강이 만든 위작들이 얼마나 더 시장에 남아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은 수백 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진품으로 믿어지며 박물관이나 개인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볼프강 벨트라키의 이야기는 현대 미술계의 복잡성과 모순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미술계의 맹점을 파고든 전략은 감탄할 만해요. 동시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구매자들과 미술계 전체의 신뢰 실추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술과 가치, 진정성과 권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볼프강이 영웅인지 악역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그의 이야기가 미술계에 던진 파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